여기 믿을 수 없는 일이 캐나다 법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학생이 해밀턴을 이겼어. 아직 로스쿨도 졸업 안 한 애가. 19살의 법률 인턴인 한국인 학생이 제시한 3분짜리 영상 하나가 캐나다 법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신의 증거가 캐나다 법을 다시 썼습니다. 토론토 고등법원의 전체가 숨을 멈추고 그랜트 판사의 망치가 내려치자 충격파가 법정을 강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한 미소를 지었던 제임스 해밀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어요. 토론토 로펌 업계의 전설, 25년 연속 부동산 소송 무패 기록의 주인공이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해밀턴이 맡은 사건은 재판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말이 공공연했지요. 그의 의뢰인인 메이플 개발의 CEO는 비틀거렸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하버드 법대생이라 해도 아직 면허도 없는 인턴이 토론토 최고의 변호사를 꺾는 일은 법조계 역사상 전례가 없었지요. 카림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 번의 삶이 아른거렸어요. 폭격으로 잃은 시리아의 삶, 그리고 지금 기적처럼 되찾은 캐나다의 살. 마이클 정 그랜트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오늘 새 역사를 썼습니다. 25년 법조 경력에 이런 역전은 처음 봅니다. 당신 같은 젊은이가 법정에 선다는 것이 캐나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냐고요? 그건 10년 전 제가 10살 이민자 소년이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정입니다. 10살 때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 온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가 아닙니다. 아직 하버드 법대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토론토 최고의 로펌을 상대로 승리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캐나다의 강추위 속에서 어머니와 저는 2개의 여행 가방만 들고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캐나다에서의 새 삶을 위해 1년 먼저 오셨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셨지만 재벌 기업들의 프랜차이즈 확장으로 작은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더 공정한 기회의 땅을 주고 싶으셨고 캐나다의 투명한 법체계와 기회의 평등에 매료되셨습니다. 마이클, 아버지께서는 떠나기 전 마지막 통화에서 캐나다는 노력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 나라란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들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란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항상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그는 작은 상인으로서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좌절했었지요. 캐나다에서는 법이 강자와 약자를 동등하게 대한다고 믿으셨어요. 아버지의 진정한 꿈은 제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어머니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유지를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자, 마이클. 그것이 아버지를 기리는 방법이란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학교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름을 마이크라고 불렀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아시아애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들조차 제 성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저는 언젠가 제 이름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불리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6학년 체육 시간이었어요.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제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담아주신 김치가 쏟아졌고 순간 라커룸이 조용해지더니 곧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으악! 무슨 냄새야? 티모시가 코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아시아애가 또 냄새 폭탄을 터뜨렸어. 그 후로 저는 김치 소년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아이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학교에 샌드위치만 가져갔어요. 한국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6개월 후 학교 다문화 축제에서 어머니께서 김치와 불고기를 준비해왔고 놀랍게도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고 아무도 그것이 김치 소년의 음식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정의에 대해 생각했어요. 왜 같은 음식이 한 상황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다른 상황에서는 찬사를 받는 걸까? 매일 밤 어머니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셨고 주말에는 한인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셨습니다.
캐나다 이민자들이 흔히 그렇듯 어머니는 두세 개의 일을 동시에 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너무 지쳐 잠든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리겠다고.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영어책을 읽었습니다. 중고 영영사전을 들고 다니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았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서 울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8학년 졸업식, 저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대표 연설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식 리허설 날 학교 행정실에서 저를 불러 스피치 원고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내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졸업식이 완벽하길 원해. 대신 제이슨이 할 거야. 제이슨은 학년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지만 성적은 저보다 훨씬 낮았어요. 저는 항변했습니다. 제 영어는 완벽합니다. 영어 성적도 A+예요.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울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언젠가 내 목소리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질 거야. 그때까지 더 강해지렴. 다음 날, 저는 윌슨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 규정을 찾아봤고 최우수 성적 학생이 졸업 연설을 한다는 명시적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윌슨 선생님께서는 이 규정을 들고 교장실로 가셨고 결국 저는 연설 기회를 되찾았어요. 졸업식 날 제 완벽한 영어 연설은 모든 학부모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법의 힘을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규칙과 공정함이 편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변호사가 될래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울게.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했습니다. 16살에 토론토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저는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법률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법적 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 저는 미국 하버드 법대의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저는 국제법과 인권법을 공부했고 여름마다 캐나다로 돌아와 토론토 커뮤니티 법률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법대 2학년이 되었을 때 여름 인턴십 동안 저는 특별한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센터에 들어서던 순간 저는 로비에서 울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카림 씨였어요. 그는 시리아에서 온 난민으로 내전을 피해 5년 전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2명은 전쟁 중 목숨을 잃었고 막내딸과 함께 세 식구만 살아남아 캐나다로 왔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바쁘다며 그를 지나쳤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카림 씨는 시리아에서 유명한 목수였습니다. 알레포의 오래된 시장에서 그의 공방은 전통 가구로 유명했고 30년 이상 가족 사업을 운영해왔어요. 하지만 내전으로 그의 공방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당뇨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었고 20대인 딸 사라는 대학에 다니며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우리는 5년 동안 매일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카림 씨가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작은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천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메이플 개발이라는 회사가 리모델링 계약을 가장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어요. 카림 씨는 영어가 서툴러 통역사를 통해 의사소통했지만 그 통역사는 메이플 개발의 직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부엌 싱크대와 화장실 타일을 교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카림 씨가 아랍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우리 집을 비우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우리는 2번씩이나 집을 잃을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계약서에 카림 씨의 전자 서명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컴퓨터 사용 방법을 거의 모르고 종이에만 서명했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딸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디지털 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희 집에는 컴퓨터조차 없어요. 아버지는 오직 목공일에만 전념하셨고 기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센터의 수석 변호사인 사라 밀러 변호사님께 이 사건을 설명했지만 그녀는 난색을 표하셨어요. 마이클, 이 사건은 복잡해. 메이플 개발의 법률 대리인은 해밀턴 앤드 파트너스야. 토론토에서 가장 강력한 로펌 중 하나지. 그들은 이런 부동산 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게다가 전자 서명이 있다면 법적으로 이기기 어려울 거야.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카림 씨의 눈에서 본 절망,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제 자신의 이민 경험과 겹쳐 보였어요. 제가 이 사건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최소한 자료 조사라도 할게요. 밀러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료 조사만 해. 그리고 첫 번째 심리에 함께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발언은 절대 안 돼. 알겠지? 해밀턴은 신참 학생을 산산조각 낼 거야. 저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카림 가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작고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카림 씨가 직접 만든 아름다운 나무 책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시리아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소중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사진과 알레포의 옛 공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카림 씨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향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 작은 안식처마저 잃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것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은 4개월 전에 맺어졌고 카림 씨의 전자 서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통역사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역사의 이름이 메이플 개발의 직원의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었습니다. 또한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가 팀 호튼스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커피숍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매니저에게 4개월 전 CCTV 영상이 남아있는지 물었지만 회사 정책상 제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한 가족의 집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간절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난민이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이 있다면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안 목적으로 1년간의 영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새 관련 판례를 공부하고 전자서명법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해밀턴 앤드 파트너스에서는 제임스 해밀턴과 2명의 보조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쪽은 밀러 변호사님과 저, 그리고 불안해 보이는 카림 씨와 그의 딸 사라뿐이었습니다. 카림 씨의 아내는 건강 문제로 법정에 올 수 없었습니다. 심리가 시작되자 해밀턴 변호사는 우아하게 일어나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카림 씨는 자유의지로 집을 매각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전자서명은 캐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완전히 유효합니다. 이 계약을 무효화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판사인 엘리자베스 그랜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젊은이는 누구죠? 밀러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법률 인턴인 마이클 정입니다. 판사님. 자료 조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밀턴 변호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인턴이요? 이런 복잡한 사건에 학생을 데려오셨군요. 우리는 전문가들로만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가 저를 화나게 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있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변호사, 귀하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밀러 변호사님은 제가 찾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통역사가 우리 회사 직원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랍어 공인 통역사 자격증이 있으며 계약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밀러 변호사님은 그저 시간을 끌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거짓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고 밀러 변호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전 법률 인턴이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판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합니다. 하지만 간결하게 말하세요. 카림 씨가 전자 서명을 했다면 그가 사용한 전자기기는 태블릿입니까? 아니면 컴퓨터입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있습니까?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고 해밀턴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진이나 영상은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카림 씨는 디지털 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기본 휴대폰만 사용하시고 집에는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습니다. 또한 카림 씨는 영어도 서툴러 통역사에 의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잡한 전자 서명을 이해하고 실행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판사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해밀턴 변호사,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밀턴 변호사는 잠시 동료와 속삭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사용법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전자 서명은 간단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카림 씨가 처음으로 전자기기에 서명하는 법을 배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교육과정이나 설명서 같은 것이요? 또한 아랍어로 된 계약서 번역본이 제공되었습니까? 해밀턴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는 양측을 날카롭게 바라보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확실히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2주 후에 다시 심리를 열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수집해 오십시오. 특히 해밀턴 변호사, 전자 서명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심리가 끝난 후 밀러 변호사님은 복도에서 저에게 혼을 냈습니다. 마이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판사의 허락이 있었다고 해도 넌 아직 학생일 뿐이야. 해밀턴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카림 씨와 그의 딸 사라는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사라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본 저는 더욱 결심했습니다. 저는 밀러 변호사님께 사과했지만 동시에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팀 호튼스의 CCTV 영상을 확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법원 명령을 요청하면 됩니다. 밀러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더니 결국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이 사건을 내게 맡겨도 될 것 같구나. 하지만 조심해. 해밀턴은 위험한 상대야. 그는 이런 사건에서 25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항상 처음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원에 CCTV 영상 제출 명령을 신청했고 놀랍게도 그랜트 판사는 승인해 주셨습니다. 팀 호튼스는 해당 날짜의 영상을 제공했고 저는 밤새 그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눈이 충혈될 때까지 영상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영상 속에서 카림 씨와 메이플 개발의 직원들이 만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종이 서류를 보고 있었고 카림 씨가 펜으로 종이에 서명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블릿이나 컴퓨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역사라는 사람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림 씨와 짧게 대화한 후 곧바로 서명을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잡았다. 또한 저는 카림 씨의 휴대폰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이 아닌 기본 버튼식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인터넷 사용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딸 사라를 통해 저는 카림 씨가 이메일 계정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을 멀리하세요.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디지털 시대를 신뢰하지 않으세요. 시리아에서도 모든 거래는 직접 만나서 손으로 서명했어요. 두 번째 심리일, 법정은 첫 번째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하버드 법대생이 토론토 최고의 로펌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던 모양입니다. 해밀턴 변호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새로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진실이 담긴 USB 드라이브가 있었으니까요.
심리가 시작되자 해밀턴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전자 서명 시스템의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카림 씨가 특정 시간에 전자 서명을 했음을 증명합니다. 그가 확신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자 서명의 IP 주소와 시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저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러 변호사, 반박하시겠습니까? 밀러 변호사님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인턴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젊은이, 이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한 서류를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판사님, 저는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카림 씨가 종이에 서명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고 전자기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상의 타임스탬프가 해밀턴 변호사가 제출한 전자서명 로그 시간과 일치하는 점입니다. 판사님, 카림 씨는 종이에 서명했지만 전자 형태로 변환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메이플 개발은 다른 이민자들과 난민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해밀턴 변호사는 충격에 빠진 듯했고 판사는 증거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증거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해밀턴 변호사,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해밀턴 변호사는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고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랜트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입니다. 카림 씨는 자신의 집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또한 메이플 개발에 대한 형사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정 씨, 당신은 오늘 캐나다 법을 다시 썼습니다. 당신은 열정과 세심한 조사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보호하는 나라이며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카림 씨와 그의 딸 사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밀러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기자들은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가 이 이야기를 보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카림 가족을 그분들의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카림 씨의 아내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을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가와 아랍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사라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히 집을 되찾아 준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의 존엄과 희망을 지켜주었다고요. 시리아에서 우리가 잃은 것들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림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살아있었다면 당신처럼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많은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후 캐나다에서 토론토 커뮤니티 법률센터에서 정식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카림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어려운 순간의 초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왜 대형 로펌에 가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정의가 필요한 곳이에요. 정의는 언어, 문화, 그리고 경제적 장벽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법정에서 항상 기억하는 말입니다. 10살 때 캐나다에 왔던 그 소년, 영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던 그 이민자 아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법률 지식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의지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일 뿐입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저는 다음 사건 파일을 펼칩니다. 또 다른 이야기와 정의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의 증거를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그날 법정에서 판사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오늘 캐나다 법을 다시 썼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한 사람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어머니는 지금 더 이상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약속했던 대로 어머니에게 편안한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제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너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모든 여정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카림 씨의 가족은 이제 안전하게 자신들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집 현관에 걸린 작은 나무 팻말이 저를 반깁니다. 정의는 우리의 집을 지켰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단 한 장의 증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법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1살 청년 마이클 정.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와 수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정의를 실현한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정의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이들의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때로는 거창한 권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와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공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위한 한 장의 증거를 찾아내는 주인공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생각보다 가까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